건강한 하루를 위한 필수 루틴,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이 가렵고 또 발가락 사이가 갈라지기까지 하는 무좀. 간혹 발냄새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인지 남몰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무좀균은 발은 물론이고 손이나 얼굴같이 전신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또 초기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재발해서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끈질긴 발질환, 무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피부과 전문의 박혜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혜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실 무좀, 어디 내놓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요. 먼저 무좀이란 어떤 질환인지 그 정의부터 좀 내려볼까요? 네, 무좀은 발에 생기는 곰팡이 감염인데 그중 피부사상균에 의한 감염을 지칭합니다. 피부에 잘 증식하는 곰팡이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피부사상균, 칸디다, 말라세지아 등이 있습니다. 그중 피부사상균에 의한 감염을 백선이라 부르는데요. 이 피부사상균은 표피의 각질층, 모발, 손톱, 발톱 같은 케라틴을 침범하는 진균입니다. 그래서 발 이외에 전신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 등 각질이 있는 어디나 백선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칸디다는 구강이나 외음부 같은 점막에, 말라세지아 효모군은 상체에 잘 증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무좀이라고 하면 이제 발에 생기는 걸로만 생각을 해왔는데 발가락 사이뿐만 아니라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발에 생기면 발백선, 머리에 생기면 머리백선, 사지나 몸에 생기면 몸백선, 손톱과 발톱에 생기면 손발톱 백선이라 부르며 이외에도 삿백선, 손백선, 수발백선, 얼굴백선 등으로 발생 부위에 따라 이름이 붙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신에 다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주로 이제 발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 다음으로는 어디에 좀 잘 생길까요? 전체 무좀의 40% 가까이가 발에 생기고요. 인접해 있는 발톱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살이 겹쳐지는 사타구니 부위에 잘 호발합니다. 네. 자, 그럼 주 발생 부위에 이어서 주 발생 연령대와 성별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무좀 환자가 약 20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생 연령 또한 10대에서 80대까지 고루고루 분포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두루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두루 발생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은 무좀 그러면 중년 남성 환자가 좀 많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떨까요? 네, 과거에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였지만 현재에는 생활환경의 변화로 여성의 발병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구두와 스타킹. 그러니까 구두와 스타킹이 여성 무좀이 생기는 이유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여성 무좀이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구두와 스타킹 때문입니다. 구두를 신을 경우에는 발가락 부분이 좁혀지는데 그 상태에서 발가락 피부가 마찰이 되어 짓무르면서 무좀 발생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며 스타킹의 경우에는 통풍이 잘 안 되면서 습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네. 양말을 신지 않고 레인부츠나 워커 등을 자주 사용 시 무좀 발생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애완동물을 키우는 여성 인구의 증가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매 교정을 위해서 꼭 끼는 속옷을 입는 경우, 땀 흡수가 잘 안 되는 속옷을 입는 경우에 몸백선이 생길 수 있고요. 비만의 체형을 가진 경우에는 살들이 접히는 부위에 땀이 차게 되어 몸백선이 또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럼 여성들의 경우가 그렇다면 보통 그럼 성인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성인 남성이 아무래도 발이 습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양말과 구두를 벗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큰 이유이겠습니다. 또한 사우나나 찜질방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맨발로 다니는 곳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설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 발에서 발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균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내 몸에 있는 어떤 균이 이제 다른 부위로 막 이렇게 옮겨가는 것도 가능한 걸까요? 네, 물론입니다. 발무좀을 치료하지 않으면 손발톱 무좀으로 옮기도 합니다. 따라서 발의 무좀 증상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피부 건강을 위해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좀은 전염성이 좀 강한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무좀 걸린 사람의 신발만 신어도 뭐 무좀이 옮고 그러는 걸까요? 무좀 걸린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고 무조건 옮는 것은 아닙니다. 아, 개개인의 피부 면역 상태가 중요하고 피부가 무좀균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었을 때 옮게 되는데요. 보통 습하고 더운 환경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 잘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직장인들이나 운전 오래 하시는 분들, 발에 습기가 차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습한 환경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사람에 따라서 균이 좀 더 잘 번식된다든지 좀 덜 번식된다든지 어떤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세포성 면역이 떨어지는 고령이나 암, 당뇨 환자분들의 경우나 세포성 면역이 미숙한 영아들의 경우 조심해야겠습니다. 건장한 성인의 경우에도 발에 땀이 많이 나거나 신발을 오래 신고 있는 경우, 습도가 높은 환경이 유지되거나 피부 손상이 생긴 경우 감염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네, 그럼 결국 그런 경우를 무좀 발생의 고위험군으로 보면 될까요? 네, 구두나 운동화를 하루 종일 신고 일하는 직종이나 장화를 신는 모든 직업군, 늘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선수, 적당한 습도와 보행에 의한 기계적 자극으로 피부 손상이 생기는 군, 그리고 발가락 사이에 틈새 없는 발을 가진 분들이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런 경우라면 무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무좀의 대표 증상입니다. 자, 무좀에 걸리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을 나타낼까요? 무좀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가려움증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각질 대신 물집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각질이 생기고 또 가려운 거 외에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발가락 사이에 발생하는 지간형이 가장 흔합니다. 지간형. 네, 이 경우는 발가락 사이가 가렵고 짓무르고 발냄새가 나게 되고요. 발바닥이나 발 옆에 심하게 가려운 노란 수포가 생기는 수포형이 있고 그 외에는 크게 가렵지 않고 발바닥이 두꺼워지면서 긁으며 고운 가루처럼 떨어지는 각화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피부가 막 짓무르거나 발바닥에 습기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하얗게 되기도 하고 또 발에서 막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무좀 증상이 아닐까요? 그 증상은 무좀보다는 소화각질 용해증에 가깝습니다. 곰팡이의 증식이 아닌 세균인 코리네박테리움의 증식에 의한 것입니다. 이 세균들은 각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서 발바닥에 특징적인 오목한 구멍들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한 악취가 나는데 무좀과는 좀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발에 땀이 나는 사람에게 호발하고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서 악화되는 것은 유사하지만 세균에 의한 것이므로 항진균제가 아니라 항생제로 치료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네, 좀 구분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좀이라고 미처 생각을 못하고 뭐 예를 들면 단순히 건조해서 각질이 일어난 상태라고 보기도 하고 또 티눈 등 다른 질병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고요. 또 피부 건조증 같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가려움증이 많지 않은 각화형의 경우 건조하다고 생각해서 보습제를 바르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네. 발가락이 짓무르는 지간형의 경우에는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연성 티눈과 흡사하여 가렵기 전에는 무좀으로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지속되고 각질이 점차 두꺼워지고 갈라지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무좀을 의심하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질환과 정확하게 감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좀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일단 발이 가렵고 짓무르는 병변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병원에서는 각질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곰팡이균이 보이는지 확인하여 확진합니다. 네. 자, 그렇게 검사 후에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시작해야 될 텐데요. 근데 무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뭐 어떤 합병증 나타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좀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손발톱이나 사타구니 등 다른 부위로 곰팡이균이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 무좀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 장벽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 2차 감염 및 연부 조직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에는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된 염증들이 발등이나 발목까지 퍼지고 붉게 붓고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진물이 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가 더 복잡해지고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세균 감염을 먼저 항생제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부 조직염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발톱 변형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좀으로 인해 발톱 색이 이렇게 까맣게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보통 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노랗게 변하며 두꺼워지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일부 진균에서는 부분적으로 검게 보이는 병변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네. 간혹 발톱 부위를 다쳐서 발톱이 들리거나 피멍이 들었다가 그 공간 사이에 물기가 고여서 나중에 손발톱 백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은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좀 치료법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무좀을 어떻게 치료하시나요? 네, 발무좀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국소 항진균제입니다. 보통 국소 항진균제는 1일에 1, 2회 정도 병변과 주변부에 도포하고 급성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으면 스포나 항생제 등으로 치료한 후에 곰팡이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바르는 연고로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구 항진균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발톱 무좀이 동반된 경우도 많은데 다시 발톱에서 발로 재감염이 잘 생기므로 손발톱 무좀도 반드시 같이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에 손발톱 무좀의 경우에는 연고제제는 손발톱에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구약제 사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구약제의 효과가 없거나 경구약제를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 레이저나 경구약제만큼 효능이 있는 손발톱 국소 도포제도 나오고 있어서 경구약제 없이도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흔히 이제 피부과 약들은 독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 좀 꺼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실제로 좀 안 좋은 영향이 있나요? 연고제제는 점심 흡수가 적어서 부담이 없지만 경구용 약제들은 대개 간 효소를 통해 대사되므로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약물 상호작용이 많아서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 병용하기가 어려운 약제도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손발톱 무좀 치료 시 레이저나 국소도포제의 병합 치료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레이저 치료가 병행되기도 하는군요. 자, 근데 사실 뭐 여드름이나 기미 같이 다른 피부 질환의 레이저 치료는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에 비해서 무좀의 레이저 치료는 좀 낯설긴 하거든요. 발톱 무좀은 어떤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발톱 무좀 레이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좀균을 직접적으로 열로 제거하는 것과 발톱 생장을 빠르게 하면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무좀균이 살기 어렵게 하는 것 두 종류인데요. 롱펄스 ND약을 이용한 1064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가 전자, 405나노미터와 635나노미터 두 개의 파장을 이용한 레이저가 후자입니다. 1064나노미터 파장의 경우에는 적정 깊이에 55도 이상의 열을 발생시켜 직접적으로 곰팡이균을 제거하고 435나노미터 파장의 경우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무좀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며 635나노미터 파장의 경우 혈류와 세포 재생 증가로 손발톱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원리로 작용합니다. 최근에는 경구 단독 복용요법보다 발톱 무좀 레이저를 단독으로 치료한 경우에 재균율이나 완치율에서 더 좋은 경우를 나타내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보통 레이저 치료하고 나면은 뭐 햇빛 노출하지 말아라, 뭐 물에 닿지 말아라 이런 주의사항들이 있잖아요. 무좀 치료 후에도, 무좀 레이저 치료 후에도 마찬가지일까요? 무좀 레이저 치료 후에는 일시적인 열감, 화끈거림, 홍반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네. 보통 몇 시간 내로 호전이 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물이 닿거나 강한 햇볕 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좀 레이저 치료 후에 햇볕이나 물 닿는 것을 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근데 그렇게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무좀은 사실 좀 부끄러운 병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스스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연고 같은 거 사서 좀 치료하는 거는 안 되는 걸까요? 그 약국에서 판매되는 항진균제는 일반 의약품으로 농도가 낮지만 초기나 경증의 경우 효과가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었거나 증상이 심할 경우 일반 의약품은 곰팡이균의 내성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부과에 내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감별해야 하는 다른 피부 질환 진료를 통한 무좀 진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발하는 경우도 잦으므로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좀은 재발, 재감염률이 높은가요, 선생님?
네, 국소 치료 후 재발률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아져서 8개월 후에는 3분의 1 정도가 재발하는데요. 치료 후에는 항상 발을 깨끗하게 씻고 네. 통풍을 잘 시켜서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덥고 습한 여름 날씨에는 적극적인 치료와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좀 예방법. 자, 무좀 아무래도 재발이 잦은 만큼 평소에 관리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려움과 통증, 심지어 악취까지 생길 수 있는 무좀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로 발을 자주 씻어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씻고 난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에 물기를 잘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발을 꽉 조이는 신발 대신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이나 통풍이 잘 되고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낡은 신발이나 남이 신던 신발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 발에 땀이 자주 나는 사람이라면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 땀 흡수를 높이고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다면 손톱 및 발톱깎이를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또한 무좀 환자가 사용하는 수건이나 양말 등은 삶아서 피부 사상균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좀 환자랑 손톱깎이는 물론이고 발수건, 발매트 이런 것도 따로 쓰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염된 수건을 가족이 함께 사용하면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에 한 제약사가 30대와 40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손발톱 무좀 환자의 80% 이상은 발매트, 발수건을 가족과 함께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좀균은 전염력이 강해서 발매트나 발수건, 욕실 슬리퍼를 같이 신는 것만으로도 무좀에 걸릴 수 있고요. 무좀 환자가 신던 양말, 신발 등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발에 상처가 있으면 더 쉽게 옮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혹시 무좀 환자는 뭐 매니큐어 같은 거 바르면 안 된다든지 이런 뭐 금기 사항이 있을까요? 발 무좀 환자는 매니큐어를 사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손발톱 무좀이 있는 경우에는 경구 약제에만 복용하시는 경우에 손발톱 매니큐어를 발라도 되지만 손발톱에 직접 바르는 국소 도포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매니큐어 사용은 할 수 없고 레이저 시술 시에도 매니큐어나 젤은 지우고 오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발가락 양말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민간 요법들은 실제로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발가락 양말은 발가락 사이를 벌려서 그 사이에 습한 기운을 흡수해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아직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고 일본 문헌에 따르면 일부 발가락 양말이 무좀의 전파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일부 보고가 있습니다. 네. 식초를 사용하는 것이 과각화된 각질을 녹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낮은 농도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강한 식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적인 피부에 손상을 유발해서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무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꾸준한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위생 관리인 만큼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박혜석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